러우 전쟁이 있어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아직 뭐 소형 탑재 기술이나 이런 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포탄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에 뭐 호의를 샀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다양한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본인의 견해를 펼치는 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일견 타당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팩트를 짚어보죠. 팩트를. 네.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네. 우러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특별 긴급 군사작전 명령을 발령함으로써 2022년 2월 우러 전쟁이 발발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의 돌출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전쟁 개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2022년 그해 가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155mm 포탄을 이제 한 30만에서 40만 발을 미국에게 지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미군이 그걸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제공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제공된 그 155mm 포탄에는 한글 색인을 다 지우긴 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은 이제 와샵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치장물자라는 개념이 있죠. 뭐냐면 이제 전시를 대비해서 평시에 비축해두는 물자예요. 그러니까 비축탄이에요. 그 네. 와샵탄은. 근데 그 155mm 포탄을 우리가 2022년 그해 가을 이제 결국 우회 지원돼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제공되니까 2022년 겨울에 푸틴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제공하는 등 이런 살상용 직접적인 어떤 무기를 제공하는 거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려요. 그리고 이듬해인 2023년 작년에 북한이 이제 약 100여만 톤에 달하는 네. 152mm 포탄을 비롯한 많은 군수 물자들을 러시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토제 규격은 155mm 탄을 쓰고요. 러시아나 중국, 북한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152mm 포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규격이 조금 다른데 네.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북한의 152mm 포탄이 러시아에 제공되게 된 빌미는 우리나라가 그 이전에 2022년 가을에 155mm 포탄을 미군을 우회해서 미국 쪽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게 155mm 포탄이 지원된 게 그게 빌미가 된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듬해인 북한이 152mm 포탄을 이제 러시아에 제공해 주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더 따지고 싶은 생각 없는데 지난 6월 달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 포괄적이고도 전략적인 이제 협력자적인 동반자 관계에 이제 협정 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나 정부 관계자나 또는 관련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 조약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조약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동맹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동맹은 그 조약문으로 협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약 문서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점 뭐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동맹은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양 국가의 어떤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기본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상식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북러 협정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그 조약문 전문을 제가 입수해서 저도 봤는데 눈여겨볼 것은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준군사동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건 준군사동맹이 아니라 군사동맹이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거기다가 또 좀 특이할 부분이
이제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러시아가 북한에게 많은 군사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포함이 돼요. 네. 군사 기술 이전.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군사 기술 이전이 무엇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거기다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AI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죠. 그다음에 우주 관련 기술. 그다음에 이외에도 반도체. 그다음에 그런 첨단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조약문에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우주에 나가려면 뭘 쏩니까?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로켓을 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우주 로켓을. 네. 그 로켓에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고요. 아. 탄두가 없으면 로켓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냐면 우주 기술 이전해 준다는 건 미사일 기술 이전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AI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기술들. 지금 AI, 반도체 뭐 이런 기술들은요. 오늘날 최첨단의 이런 미래 무기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첨단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알고리즘과 핵심 그 부품과 그런 장비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준 군사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사시 군사적 개입이나 군사적 지원에 대한 부분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군사 기술들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조문도 눈여겨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게 경제 지원에 대한 경제 협력과 경제 지원, 경제 원조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근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정 체결은 단순한 그런 준 군사 동맹 수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포괄적이고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라고 한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 이전 거기다 더해서 경제 지원과 경제 협력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세 가지 보따리를 한꺼번에 얻은 거죠. 그리고 근본 6월 북러 조약 체결로 인해서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양날개가 얻어진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실 뭐 달갑지 않은 일이죠. 진짜로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러시아가 그렇게 삼중 보따리를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가 싶은데 그만큼 북한이 군사력에 있어서는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아해하실 텐데요. 2022년 발발한 우러 전쟁이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드론이 마치 게임 체인저와 마찬가지로 뭐 지금 현재 현대 전장의 뭐 승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드론의 활용도가 그 이전에는 이런 드론의 활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비교하면 정말 이 드론은 가히 약간 그런 혁명적, 혁신적인 군사 기술의 접목과 더불어 이런 전장에서의 화려한 등장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건 통계를 보면 팩트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2022년 우러 전쟁 개전 이후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인명살상 및 장비 소실률을 분석한 보고 자료가 있어요. 그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그걸 입수해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드론에 의한 우크라이나군 타격과 러시아군 타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약 70% 이상의 인명 손실과 장비 소실의 대부분이 70%가 155mm 포탄과 152mm 포탄에 의한 정말요? 그런 그 피해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실 제가 포병이어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도요. 이런 재래식 화기와 화력 체계가 그렇구나. 아직도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와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드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래식 무기가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지구상의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많이 보유한 이 재래식 무기를 이제 러시아가 또 원하게 됐으니까 이제 러시아 측에도 지난해만 약 100만여 톤에 달하는 152mm 포탄을 비롯한 군수 이런 장비들과 무기들을 물자들을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 접할 때 151mm, 105mm 막 이런 거는 진짜 6.25 때 쓰는 거였잖아요. 지금 105mm, 155mm, 152mm 뭐 네. 예.
근데 와 이거를 지원한다 했을 때 무슨 지금 AI 시대에 뭐 핵이 있고 막 미사일이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네. 현대 전장에서도 와.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요 네. 이러한 재래식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압도적인 그런 무기 체계는 여전히 재래식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지금 우러 전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드론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이 저렇게 드론 전쟁을 벌이는구나 생각하시는데 드론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2022년 우러 전쟁 이전까지는 드론은 단순한 감시 절차용에 국한됐었고 일부 특수 목적용으로 드론을 제한적으로 활용됐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이런 전투 현장에서 전쟁의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법한 거죠, 사실은. 앞으로도 드론은 더 중요해질 건데 그래도 여전히 현대 전쟁에서는 이 드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압도적인 재래식 활용 무기 체계가 전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드론이 혁명적인 무기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어떻게 좀 사용이 되고 앞으로는 진짜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런 양상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들여다보면 조금 주목할 게 네. 이제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 중에 하나가 DJI, 그러니까 중국의 DJI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의 DJI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마켓 시어를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 세계 단연 최고의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론 시장 하면 이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드론 시장도. 근데 이 DJI는 지금 러시아군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고 우크라이나군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데 DJI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사용 목적으로 군사용 드론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DJI사의 드론은 쉽게 얘기하면 쿼드콥터라고 하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져 있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에 이제 찌개발을 달아서 이제 원격으로 리모트 조종을 하면서 여기 또 카메라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GPS를 달아서 원격으로 이제 리모트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찌개발을 이제 투하시키는 방법 또는 이 드론 자체가 자폭용으로 이제 어떤 벙커나 아니면 또는 이제 참호나 아니면 적 병력이나 적이 이동하는 어떤 적의 어떤 트럭이나 장갑차 등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폭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제 드론이 영어 사전으로는 벌이 윙윙거리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벌이 윙윙거리다라고 하는 드론이라고 하는 유래가 만들어졌냐면 1900년대 초에 이제 영국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제 무인 항공기 초기 모델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퀸 비. 그 퀸은 여왕이고 비는 벌이잖아요. 그럼 여왕벌이잖아. 근데 이제 약간 이름을 져놓고 보니까 영국 황실에서 이건 약간 여왕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요. 그래서 퀸비를 드론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드론은 이제 영어 사전에 보면 이제 벌이 윙윙거리다는 뜻인데 이제 그런 이제 어원이 네. 이제 이 단어의 어원이 그렇다는 거고 드론은 사실은 로우테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테크 기술이라 얘기는 안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드론은 예를 들어서 한 60kg 정도 하부 중량을 견디고 채공 시간이라든가 또는 비행체의 어떤 이제 직경과 가로 세로 크기가 제한돼 있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드론이라고 하고 드론은 여러분들 시중 마트에 가시거나 하면 뭐 아주 값싼 몇만 원짜리 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십수만 원짜리 드론을 또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한 7, 8년 전에는 유튜브에 미국 고등학생 하나가 그 미국 월마트에서 구입한 시중에 몇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드론에다가 권총을 매달아서 이걸 격발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드론은 하이테크 기술은 아니고 로우테크 기술이긴 한데 이 드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에 최첨단 IoT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그럼 이제 하이테크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드론의 활용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감시 정찰 기능 임무에만 국한되던 것이 이제는 공격용 내지는 자폭용 드론으로까지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보면
이제 원래는 큰 범주로 보면 UAV예요. 네.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 범주 안에 드론이 들어가는 거고 네. UAV 안에 SUA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mall UAS인데 네. 이거는 뭐냐면 작은 이제 전술형, 소형 전술 무인기를 뜻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작은 글라이더 형태의 어떤 이제 비행기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드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쿼드콥터와 같은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져 있는 이런 드론을 우리가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인 항공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단순한 드론으로부터 소형 무인 전술 항공기로부터 이제는 무인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UAV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 보면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MQ-1 프레데터, MQ-9 리퍼, 그다음에 MQ-4 글로벌 호크와 같은 이런 무인 항공기는 대당 가격이 한 대당 가격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드론은 로우테크 기술인데요.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이런 UAV 단계로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어떤 저고도나 중고도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고도 상공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 무인 항공기 하나가 2,00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레벨에 따라서 우리 사용되고 있는 또 활용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성능과 또 무기 가격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뭐 DJI사, 중국의 DJI사의 민수용 민간 드론이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걸, 이걸 우리가 군사학에서는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보시면 아마 그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아차나 현대차에서 이제 지금 현대 기아차죠. 이제 포터나 봉고차 이런 게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테러 어떤 분쟁 지역이나 네. 내전이 발생되는 지역에 이 봉고차나 우리나라 포터에 장갑을 덧대고 뒤에 기관총을 매달거나 대공포를 달아서 막 전투에서 활용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죠. 테크니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른바 가난한 나라의 무기의 상징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정규군과 같은 전차나 장갑차를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수형 트럭이나 민수형 차량들을 개조해서 군사용으로 개조해서 쓰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 우로 전쟁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드론이 테크니컬 개념에 입각해서도 보면 이제 사실은 드론이 이제는 그런 어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어떤 민간과 국방 간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또 하나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역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습을 하면서 러시아 본토를 거기에 화염 방사기 같은 거를 드론에다 탑재해가지고 완전 거기를 불태워버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요, 무인 무기 체계라고 해요. 네. 그래서 무인 무기 체계에는 크게 지상과 해상, 공중 무인 체계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지상 무인 체계 중에 UGV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무인 지상 차량들, 그리고 또 견마 로봇이라든가.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CCTV, 중국의 관영 TV에서도 보도가 나갔지만 그 중국은 5개 전구인데 북부 전구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 견마 로봇 등에다가 화염 방사기를 달아놓고서 같이 훈련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그게 와. 저 공중파 방송으로 보도가 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해상 무인 무기 체계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LIG 넥스원이라는 국내 방산업체가 해검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무인 수상정을 또 개발해서 또 지금 또 군에 보급 전력화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 무인 체계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UAV 같은 무인 항공기, 그리고 뭐 드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무인 무기 체계의 종류와 그다음에 이런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또 더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이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얘기한 이제 멈티라는 개념.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인데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 그래서 맨드 그리고 언맨드 티밍. 그래서 유인과 무인의 어떤 협력 체계. 그래서 이제 이 멈티가 한 단계 더 진행되면 이제는 뭐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티. 그래서 무무인 복합 체계. 그러니까 완전 무인 자율화로 무인 무기 체계가 이제 미래 전장은 그런 걸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아, 교수님 오늘 너무 이야기가 이걸 또 군사적이라는 거여서 이게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당면하고 있는 국면 지정학적인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될 그런 지식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방산산업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방산 주가가 잘 나가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오셨는데 다음번에 또 시간 되신다면 꼭 한번 출연해 주셔서 한번 또 여러 가지 또 북한 문제, 군사학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최근에 뭐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에서의 또 전쟁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까지도 어떤 제약이 발생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뭐 글로벌 국제 정세나 또는 주변국의 이런 안보 상황들은 눈여겨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너무 그렇게 불안해 안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기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